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바로 한국의 주주간 계약이 실제 법적 분쟁에서 얼마나 힘을 갖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특히 뭐 합작 투자나 스타트업 투자할 때 정말 중요한 계약인데 과연 이게 법정까지 가면 어떻게 해석될까요? 좀 복잡한 법률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요. 핵심만 명쾌하게 짚어보죠. 네, 맞습니다. 그 주주간 계약이라는 게 회사 운영의 기본 틀인 상법만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들, 그러니까 주주들끼리의 어떤 특별한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특별한 약속. 근데 이 약속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효력이 어느 정도고, 또 명확한 한계는 뭔지 오늘 자료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뭐랄까, 약속 그 자체하고 또 법적인 강제력 사이에는 좀 간극이 있을 수 있다. 이 점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료에서 가장 먼저 다루는 게 주식 양도 제한 약정이더라고요. 네네. 예를 들어서 창업 멤버들끼리 야, 우리 동의 없이는 절대 지분 팔지 말자. 이렇게 약속했는데 한 명이 몰래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면 이거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드러납니다. 물론 약속을 어긴 주주가 다른 주주들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건 대법원도 인정을 해요. 아, 손해배상은 되는군요. 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판결이 있었죠. 그 소위 신세계통신 사건으로 알려진 대법원 판례인데요. 이 판결의 핵심은 설령 주주 간의 그 양도 제한 약속, 이걸 어기고 주식을 넘겼다고 해도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그 주식 양도 자체는 유효하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계약 위반이니까 당사자끼리는 뭐 손해배상 소송을 하던 할 수 있어도 회사는 그 주식 이전을 막을 수 없고 그냥 새로운 주주를 인정해야만 한다. 이 말씀이세요? 바로 그겁니다. 와, 그건 정말 의외인데요. 그럼 애초에 이런 양도 제한 약정을 넣는 실질적인 이유가 뭐죠? 효력이 이렇게 제한적인데 말이에요. 바로 그 지점이 이제 중요합니다. 주주 간 계약은 기본적으로 약속한 사람들 사이의 문제, 그러니까 채권적 관계에 머무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사람들 사이의 문제? 네. 이게 주식이라는 재산권 자체의 이전, 즉 물권적 변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회사라는 제3자에게까지 어떤 강제력을 딱 갖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도 제한 약정은 주로 약속 위반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뭐 다른 계약상의 불이익을 주기 위한 근거, 즉 당사자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데 좀 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주식 이동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기는 어렵다. 이 현실을 좀 인지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 간의 문제하고 회사 차원의 효력은 좀 분리해서 봐야 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네. 그럼 의결권 행사는 어떤가요? 예를 들어 이 안건에는 우리 꼭 찬성하기로 한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반대표를 딱 던져버리면요? 네. 이걸 법적으로 아니 당신 찬성표 던지기로 했잖아 이렇게 강제할 수 있나요? 이 부분도 사실 법원의 개입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법원은 특정 내용대로 투표하라고 직접 강제하는 거, 예를 들어서 찬성표를 던져라 이런 식의 임시조치, 뭐 가처분이라고 하죠. 이런 신청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여요. 아 그래요? 왜죠? 그 개인의 어떤 의사 표시를 법원이 직접 강제하는 건 좀 어렵다 이런 이유에서죠. 더 나아가서 설령 주주가 약속을 어기고 반대로 투표했다고 해도 그 주주총회 결의 자체가 바로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이게 일반적인 법원의 시각입니다. 허허, 계약을 어겼는데도 총회 결의는 유효하다니. 그럼 이거 정말 힘들게 만든 계약 조항이 의미가 상당히 약해지는 것 같은데요. 뭔가 좀 허무한 느낌도 들고요. 맞아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하기로 한다, 이렇게 선언적인 약속에 그치면 안 되고 계약을 위반했을 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실질적인 불이익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예를 들면 위반 시 얼마를 배상할지 미리 딱 정해두거나 이걸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하죠. 아니면 계약 위반에 대한 벌금 성격의 돈, 위약벌이라고 하는데 이걸 물게 하거나요. 혹은 상대방 주식을 뭐 일정한 가격에 사올 수 있는 권리, 주식 매수 청구권 같은 걸 명확하게 규정해두는 거죠. 아하, 그런 구체적인 장치들이 있어야 하는군요. 네, 이런 구체적인 구제 수단들이 약속의 이행을 뭐랄까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주주간 계약이라는 게 분명히 필요하고 유용한 장치인 건 맞는데 이게 모든 걸 해결해주는 맞는 키는 절대 아니다. 이 점이 명확해졌네요. 그렇죠. 네.
특히 회사법의 어떤 기본 원칙, 강행 규정 같은 것과 충돌하거나 혹은 법원을 통해서 특정 행동, 예를 들어 주식 양도를 금지시킨다거나 특정 방식으로 투표하게 한다거나 이런 걸 직접적으로 강제하려고 할 때는 그 효력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걸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정확합니다. 따라서 계약을 만들 때부터 이런 법적인 한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만약 약속이 깨졌을 때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다양한 구제 방안들, 뭐 예를 들면 금전적인 보상이라든지 주식 관련 권리 변동 같은 것들을 좀 꼼꼼하게 설계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원의 최신 판결 동향 같은 것도 계속 좀 주시하면서 계약의 실효성을 어떻게 높일지 그런 전략을 고민해야겠죠. 네, 오늘 분석 정말 중요한 점들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법원을 통해서 특정 의결권 행사를 강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복잡한 계약 조항으로 이걸 어떻게든 묶어보려고 애쓰기보다는 어쩌면 애초에 지분율을 확실히 확보하는 게 먼저 아닐까요? 그랬죠. 지분율 확보가 중요하죠. 혹은 그게 어렵다면 뭐 의결권은 좀 적더라도 배당을 더 많이 받는 주식이라든지 나중에 회사에 대팔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주식이라든지 이런 걸 종류 주식이라고 하던데 이런 회사법상의 장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원하는 권리나 통제력을 확보하는 게 오히려 더 확실하고 분쟁 소지도 적은 방법은 아닐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